내가 네 엄마 생일까지 챙겨야 돼? 친정엄마 칠순잔치 전날 남편이 제 면전에 대고 소리쳤던 말입니다. 장모 칠순인데 사위 노릇 좀 하라며 꽃바구니 하나라도 사라던 제 부탁에 그는 돈 아깝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결국 엄마 칠순엔 추리닝 차림으로 나타나 꼬깃꼬깃한 5만 원짜리 한 장 던져주고 밥 타령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과 석 달 뒤 본인 엄마 칠순엔 호텔 뷔페를 예약하고 저 몰래 빚까지 내서 1,000만 원 수표를 떡하니 내놓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있는 힘껏 제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담아 상을 들어 엎어버렸죠. 사색이 된 남편과 뒷목 잡는 시어머니. 그 통쾌한 복수극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하루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저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5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인데 사실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전쟁 같은 출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밀어넣다시피 하고 회사로 달려가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가 퇴근하면 다시 육아와 가사라는 2차 전쟁터로 복귀하는 게 제 일상이었거든요. 남들 다 하는 맞벌이라지만 유독 제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건 아마도 집안 살림이며 육아까지 거의 제 몫이나 다름없는 독박 생활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곁에서 살뜰히 챙겨준다면 힘든 줄도 모르고 살 텐데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밖에서는 호인 소리를 듣지만 집에서는 10원 한 장도 벌벌 떠는 짠돌이 중에 상짠돌이라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월급 관리는 각자 하자며 생활비 통장에 딱 정해진 금액만 입금하고는 제 소비 하나하나를 감시하려 드니 숨이 턱턱 막힐 지경이죠. 남편은 평소에도 돈 없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데 정작 본인 취미 생활이나 밖에서 생색내는 자리에는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저나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은 어찌나 아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이번 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나 없을 때 집에서 에어컨 펑펑 트는 거야?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소파에 드러누워 고지서부터 훑어보며 핀잔을 주는 남편을 보면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배가 되는 기분이 들곤 하죠. 그런 남편과 부딪히기 싫어 웬만한 건 제가 참고 넘기는 편인데 이번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저를 키우느라 평생 고생만 하신 친정엄마의 칠순 잔치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는데요. 저는 혹시라도 남편이 딴소리를 할까봐 석 달 전부터 미리 일정을 공유하고 식당 예약이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자기야, 다음 달 엄마 칠순인 거 알지? 식당 예약할 거니까 시간 좀 비워둬. 제 말에 남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하더라고요. 요즘 누가 거창하게 칠순잔치를 해. 그냥 가족끼리 집에서 밥이나 먹지. 돈 아깝게 무슨 식당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지만 좋은 날 앞두고 싸우기 싫어 꾹 참으며 말했죠. 환갑 때도 그냥 넘어가서 이번엔 제대로 챙겨드리고 싶어. 내가 예약 다 할 테니까 자기는 그냥 몸만 와. 그렇게 남편의 투덜거림을 뒤로하고 저는 혼자 동분서주하며 식당을 예약하고 케이크며 현수막까지 제 사비로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엄마에게 드릴 용돈 100만 원도 미리 인출해서 빳빳한 봉투에 넣어두니 그제야 마음이 좀 놓이는 것 같더라고요. 잔치 하루 전날 아무래도 빈손으로 가기는 좀 그럴 것 같아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일 갈 때 꽃바구니라도 하나 사들고 가자. 사위가 꽃 사오면 엄마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칠순인데 사위 노릇 좀 해. 제 말에 남편은 질색팔색하며
손을 내줬더군요. 야, 네 엄마 생일까지 내가 챙겨야 돼? 용돈 드린다며. 그럼 됐지, 뭘 또 사. 돈이 썩어나냐? 꽃 그거 며칠 지나면 다 쓰레기 되는 거 뭐하러 돈을 써. 남편의 타박에 기가 찼지만 더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플 것 같아 그냥 제가 꽃바구니까지 맞췄어요. 솔직히 당황스러웠지만 남편 성격을 모르지 않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기려 애썼죠. 드디어 엄마의 칠순 당일 저는 아침부터 아이 챙기랴 짐 챙기랴 정신이 없었는데 남편은 느긋하게 잠만 자다가 약속 시간이 다 돼서야 부스스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나 먼저 갈 테니까 당신도 준비하는 대로 바로 식당으로 와. 늦지 말고 알았지. 신신당부를 하고 저는 아이와 함께 먼저 식당으로 향해 엄마와 친척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친지분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고 떠드는 사이 약속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남편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 제 속은 타들어가기 시작했죠. 친척들이 김서방은 언제 오냐고 물을 때마다 차가 막히나 보다 하고 둘러대느라 진땀을 빼고 있는데 식당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오는 모습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무릎이 다 늘어난 회색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를 질질 끌며 나타난 게 아니겠어요? 중요한 자리에 저런 차림으로 올 줄은 상상도 못했기에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친척들도 다들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데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자리에 털썩 앉으며 뻔뻔하게 인사를 건네더군요. 아이고, 차가 어찌나 막히던지 장모님 생신 축하드려요. 배고파 죽겠네. 밥부터 먹읍시다.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밥 타령부터 하는 사위를 보며 엄마는 민망해하는 저를 의식하셨는지 오히려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김서방 일하느라 고생하는데 쉬는 날 나 때문에 쉬지도 못하고 와줘서 고마워. 어서 앉아서 밥 먹게. 엄마의 그 따뜻한 배려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고 식사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밥 먹는 내내 핸드폰 게임만 하거나 반찬 투정을 해대며 분위기를 찬물 끼얹듯 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이 집 갈비는 왜 이렇게 질겨? 돈값 못하네, 진짜. 장모님 이거 드시지 마세요. 이빨 나가겠어. 입맛이 뚝 떨어져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지 콧구멍으로 넘어가는지 모를 지경이었지만 엄마 생신을 망칠 수는 없어 억지로 웃으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케이크 커팅 시간이 되자 남편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흰 봉투를 꺼내 들고 일어서더라고요. 그래도 사위 노릇 하려나 보다 싶어 기대했는데 남편이 내뱉은 말은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장모님 건강하세요. 오다 주었습니다. 농담이랍시고 던진 썰렁한 멘트와 함께 건넨 봉투는 눈으로 보기에도 너무 얇아서 민망할 지경이었는데 엄마는 그게 뭐 대수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화장실에 가신다며 자리를 비우셨고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 슬쩍 엄마를 뒤따라갔죠. 화장실 입구에서 엄마가 봉투를 열어보시는 모습을 목격했는데 봉투 속에서 나온 건 노란색 달랑 5만 원권 한 장이었습니다.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잘못 본 게 아닌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맞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심장이 쿵쾅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칠순에 그것도 사위가 드리는 용돈이 고작 5만 원이라니 이건 엄마를 무시하는 걸 넘어 저를 능멸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주먹 쥐고 자리로 돌아와 남편의 옆구리를 찌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자기 지금 제정신이야?
엄마한테 5만 원을 드려. 장난해? 제 말에 남편은 입에 낀 고춧가루를 이쑤시개로 빼내며 귀찮다는 듯 대꾸하더군요. 뭐가 5만 원이 땅 파면 나오냐? 마음이 중요한 거지 액수가 중요해? 당신은 왜 그렇게 돈거리면서 사람을 피곤하게 하냐?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의 태도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오신 엄마가 제 어깨를 감싸주셨습니다. 난 괜찮다. 김서방 마음 다 아니까 그러지 마. 사위가 와서 축하해주는 것만 해도 고맙지 돈이 무슨 소용이니. 엄마는 저희가 싸우는 소리를 들으신 게 분명했고 혹시라도 사위 기죽을까봐 딸내미가 부부싸움 할까봐 애써 웃으며 상황을 무마하려 하시는 거였어요. 그 모습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 차마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저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자기네 부모님한테 5만 원 드렸으면 자기는 가만히 있었겠어?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운전대를 잡은 남편은 제 말에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집이랑 처가랑 같냐?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모르나 본데 넌 시집 왔으면 우리 집 사람인 거야. 어디서 감히 니네 집이랑 우리 집을 비교해. 말문이 막혀 멍하니 쳐다보는 저에게 남편은 쐐기를 박듯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이면 큰돈이지. 장모님 혼자 사시는데 돈 쓸 데가 어디 있다고 그래. 너는 아주 돈 밝히는 속물이라니까. 정 떨어지게 진짜. 남편의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히는데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벽이라는 걸 깨닫고 저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날 밤 분하고 억울해서 잠 한숨 못 자고 뒤척이는데 옆에서 코까지 골며 세상 편하게 자는 남편을 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퉁퉁 부은 눈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목이 메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면목이 없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는 오히려 밝고 명랑해서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어요. 얘는 별소리를 다 한다. 난 정말 괜찮아. 김서방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 엄마는 너만 행복하면 돼.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펑펑 울었는데 엄마의 그 따뜻한 위로가 오히려 제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를 심어준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아니 안 살겠다 다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가 곧 다가올 시어머니의 칠순 잔치에서 얼마나 끔찍한 형태로 드러나게 될지, 그리고 제가 어떤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될지 말이죠. 폭풍 전야처럼 고요하지만 위태로운 나날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그 5만 원의 만행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거대한 사건의 서막일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에요. 친정엄마의 칠순 잔치가 그 모양 그 꼴로 끝난 뒤 저희 집은 말 그대로 시베리아 벌판 한가운데 놓인 것처럼 냉랭한 기운만 감돌았습니다. 남편하고는 말 한마디 안 섞고 지낸 지가 벌써 석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인간은 눈치라고는 약에 쓰려 해도 없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건지 퇴근하면 소파랑 한 몸이 되어서 텔레비전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꼴이 보기 싫어서 아이 핑계대고 방에 들어가 버리거나 아예 투명 인간 취급하며 지냈죠. 마누라는 속이 문드러지다 못해 까맣게 타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천하태평인 남편을 볼 때마다
제 명에 못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우면 천장에 그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 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정작 가해자인 남편은 드르렁거리며 코까지 골아대니 베개로 얼굴을 눌러버리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아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뜬금없이 제 앞에 슥 다가오더니 헛기침을 몇 번 하며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당신 다음 달 우리 엄마 칠순인 거 알지?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장모 칠순 때는 추리닝 바람에 5만 원짜리 한 장 틱 던져놓고 온갖 진상을 다 부려놓고선 본인 엄마 생신은 또 챙기겠다는 그 뻔뻔한 심보가 괘씸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설거지하던 고무장갑을 벗어 던질 듯 내려놓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은 친구분들도 많고 인맥도 넓으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신경 쓸 게 뭐 있어? 제 차가운 반응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야, 너 지금 되게 아니 꼽게 말한다? 장남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냥 넘어가? 이번엔 호텔 뷔페 예약하고 친척들 다 부를 거야. 제대로 해드릴 거라고.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툭 튀어나왔는데 친정엄마 때는 무슨 칠순이냐며 투덜대던 인간이 자기 엄마 생신엔 호텔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죠. 호텔? 돈은 어쩌고? 너 맨날 돈 없다며? 생활비도 모자란다고 징징대더니 그 돈은 어디서 나는데? 제 말에 남편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잔말 말고 와서 손님 맞이나 해.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칠순잔치 챙기는 신용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지만 남편은 이미 혼자 신나서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남편은 퇴근만 하면 베란다로 나가서 누군가와 소곤소곤 통화를 하거나 핸드폰을 붙들고 낄낄거리며 뭔가 열심히 검색을 해대더라고요. 슬쩍 엿들어 보니 가관도 아니었는데 답례품은 최고급 수건으로 해달라느니 자수도 금실로 박아달라느니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네, 답례품은 무조건 고급스러운 걸로 부탁해요. 아, 그리고 밴드도 불러야죠. 우리 어머니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시니까 분위기 좀 팍팍 띄워주세요. 그 통화 내용을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엄마 칠순 때는 꽃바구니 하나 사는 것도 벌벌 떨며 돈 낭비라고 난리치던 사람이 자기 엄마 칠순에는 돈을 물쓰듯 쓰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저 돈이 어디서 솟아나는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물어봐야 또 싸움만 날 것 같아 속으로만 사겼죠. 하지만 시어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마치 제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했습니다. 예, 너 이번 내 생일 때 한복 맞춰 입고 와라. 손님들 많이 오는데 며느리가 후줄근하게 입고 있으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 미용실 가서 머리도 좀 하고 알았지? 시어머니의 당당한 요구에 저는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사돈 칠순 때 아들이 추리닝 입고 온 줄은 새까맣게 모르고 제게 한복에 풀세팅까지 강요하다니요. 어머니, 저는 일하느라 바빠서 한복 맞출 시간도 없고요. 그냥 단정하게 입고 갈게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대뜸 역정을 내시며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니 시어머니 칠순이 평생 몇 번이나 온다고 그러니? 네 친정 엄마 때는 그렇게 챙기더니 시댁일은 아주 뒷전이지?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저는 너무 분하고 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오더라고요. 친정엄마 때 제가 뭘 얼마나 챙겼다고 저러시는지. 오히려 남편 때문에 망신만 당하고
엄마 가슴에 대못만 박았는데 말이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마치 한 통속이 되어 저를 괴롭히는 것 같았고, 남편은 퇴근 후에도 저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시콜콜 간섭하며 시어머니 칠순 준비를 진두지휘했습니다. 당신 그날 손님들 오시면 안내 잘하고 음식 모자라지 않게 계속 체크해. 그리고 친척들 갈 때 답례품 빠짐없이 챙겨드리고 실수하면 안 돼 알았어? 마치 제가 하녀라도 된 듯 부려먹으려는 남편의 태도에 오만정이 다 떨어졌지만 저는 꾹 참고 그날을 기다렸어요. 도대체 어떤 돈으로 저렇게 떵떵거리는지 그 실체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생활비 통장 잔고는 간당간당해서 이번 달 공과금 내기도 빠듯한데 호텔 뷔페에 밴드에 최고급 답례품까지 준비한다니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엄습해왔지만 설마 하며 마음을 다잡았는데 잔치 며칠 전 남편이 퇴근길에 커다란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야? 옷 샀어? 제 물음에 남편은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웃으며 쇼핑백에서 번쩍번쩍 광이 나는 양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엄마 칠순인데 때깔 나게 입어야지. 백화점 가서 하나 뽑았어. 어때 멋지지? 슬쩍 가격택을 보니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고가 브랜드 양복이었죠. 제 옷은 아울렛 매대에서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사는 것도 눈치 주던 인간이 자기 옷은 턱턱 사는 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돈 없다며? 이거 할부로 긁은 거야? 카드값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제가 따져 묻자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휘휘 내저었습니다. 아, 시끄러워. 남자가 큰일 하는데 이 정도 투자는 해야지. 넌 좀스럽게 돈 타령 좀 그만해라, 진짜. 남편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거울 앞에서 양복을 대보고 패션쇼를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었죠. 저 인간이 내 남편이라는 사실이, 그리고 내 아이의 아빠라는 사실이 끔찍하게 느껴졌거든요. 친정엄마 칠순 때 5만 원 봉투를 건네며 비웃던 그 얼굴과 지금 거울을 보며 자아도취에 빠진 얼굴이 겹쳐 보이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걸터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봤어요. 벽에 걸린 결혼식 사진 속 남편은 세상 다 가진 듯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지금 제 눈에는 악마의 미소처럼 보일 뿐이었죠.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현실은 너무나 냉혹하고 잔인했고 시어머니 칠순 잔치가 다가올수록 남편의 기고만장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저에 대한 무시와 핍박도 날이 갈수록 심해졌는데 마치 제가 이 집안의 식모나 다름없는 존재인 양 취급하며 자신의 효심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려 들었죠. 이번에 친척들 다 모이니까 너 처신 똑바로 해. 괜히 얼굴 찌푸리고 있다가 욕먹지 말고 우리 엄마 기 좀 살려드리란 말이야. 남편의 윽박지름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칼을 갈았는데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네가 벌인 이 연극이 언제까지 갈지 그 끝이 어떻게 될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주마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폭풍전야와도 같은 시간들이 흘러갔고 드디어 대망의 시어머니 칠순 잔치 날이 밝았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일어나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새 양복을 꺼내 입으며 부산을 떨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되는 양 위풍당당하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옷을 입히며 묵묵히 짐을 챙겼는데 남편은 거울 속 자신에게 심취해 저와 아이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은 콧노래를 부르며 운전대를 잡았지만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뛰는 심장을 진정시켜야 했어요. 도착한 호텔 연회장은 입구부터 화려한 꽃장식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고 시어머니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박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게 다 돈일 텐데 저 돈이 다 어디서 났을까 하는 의구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제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계셨는데 저희를 보자마자 반가워하기는커녕 제 옷차림부터 스캔하며 혀를 차시더라고요. 쯧쯧, 넌 기어이 그 옷을 입고 왔구나. 내가 한복 입으라고 했니 안 했니? 며느리가 돼가지고 시어머니 말을 아주 귓등으로도 안 듣는구나. 시어머니의 타박에도 저는 아무 대꾸 없이 고개만 숙였는데 옆에 있던 남편은 엄마 편을 들며 거들더라고요. 엄마, 쟤는 원래 센스가 없잖아요. 그냥 엄마가 이해하세요. 오늘 같은 좋은 날 화내시면 주름 생겨요. 두 모자의 합작 공격에 기가 찼지만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참기로 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웃고 떠드는 사람들 틈에서 저는 철저하게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고 이 가식적인 연극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사회자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하더니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단상 쪽을 바라보더라고요. 뭔가 큰 걸 준비했다는 듯한 그 표정에서 저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감지했는데 과연 남편이 준비한 그 효도의 실체가 무엇일지 가슴이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쓴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예감, 그리고 그 예감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연회장에서 터질 폭탄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우리 부부의 관계를, 아니,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친척들은 물론이고 시어머니의 동창회 계모임 회원들까지 죄다 불러 모았는지 연회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고 그 소란스러운 풍경이 마치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아 현기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몸에 딱 맞는 새 양복을 빼입고 머리에는 기름을 잔뜩 바른 채 여기저기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인사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도 아니었죠. 아이고,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은 입에 맞으세요?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오늘 제가 쏘는 거니까 마음껏 드세요.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다니는데 친척 어르신들이 아들 하나는 기가 막히게 키웠네, 효자가 따로 없어 하며 칭찬을 쏟아내니 남편의 입꼬리는 귀에 걸려 내려올 줄을 모르더라고요. 저는 구석진 자리에서 손님들에게 주차 도장을 찍어주느라 물 한 모금 마실 새도 없었는데 남편은 저를 본체만 체하며 자신의 효심을 전시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우이가 얄미운 표정으로 저에게 다가오더니 툭 한마디를 던지더군요. 언니, 오빠가 이번에 무리 좀 했네요. 언니는 좋겠다. 저런 능력 있는 남편 둬서. 비꼬는 말투가 역력했는데 저는 속에서 우라가 치미는 걸 꾹 누르며 애써 덤덤한 척 대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아가씨 오빠가 대단한 효자네요. 제 말에 신우이는 코웃음을 치며 쌩하니 돌아섰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느라 주먹을 꽉 쥐어야 했어요. 식이 시작되고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우리 멋쟁이 아드님의 축사 및 선물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다들 박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남편이 단상 위로 올라갔는데 조명을 한 몸에 받는 그 표정이 어찌나 비장하던지 무슨 영화제 나무주연상이라도 타러 나온 사람 같더라고요.
남편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감정이 북받친다는 듯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립니다. 홀로 저희 남매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거 생각하면 제가 아무리 잘해도 그 은혜 다 갚을 길이 없네요.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에 하객들은 여기저기서 훌쩍거렸지만 저는 그 꼴을 보고 있자니 헛구역질이 올라올 뻔했어요. 친정엄마 칠순 때는 추리닝 입고 와서 밥투정이나 하던 인간이 여기서는 세상 둘도 없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남편은 눈물을 훔치며 품 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제 작은 성의입니다. 키워주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아들이 어머니 호강시켜 드리려고 열심히 모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봉투를 건네자 사회자가 분위기를 띄우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는데요. 자, 아드님의 피땀 어린 정성이 담긴 봉투입니다. 과연 얼마가 들어있을지 우리 어머님께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개봉박두. 사람들의 환호 속에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나온 건 노란색 5만원권이 아니라 하얀 빛깔의 수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수표를 꺼내 들고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이내 환하게 웃으며 수표를 머리 위로 흔들어 보이시더군요. 세상에 이게 얼마야? 1,000만 원? 우리 아들이 나한테 1,000만 원을 줬어. 아이고 세상에. 순간 장내가 술렁거리더니 와 1,000만 원이래. 아들이 진짜 크게 쌌네. 하는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1,000만 원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5만원과 1,000만 원. 친정엄마에게 줬던 5만원에 무려 200배나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다가 문득 정신이 번쩍 들면서 날카로운 의문이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도대체 저 돈이 어디서 났을까? 매달 생활비도 빠듯하다며 저를 쥐어짜던 사람이고 본인 용돈도 부족하다며 투덜대던 사람이 어떻게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마련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혹시 몰래 비자금이라도 모은 건가 아니면 회사에서 보너스라도 받은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는데 불현듯 일주일 전 남편이 했던 수상한 행동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자기야, 나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내야 돼.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좀 줘. 급해. 그때는 별 의심 없이 서랍에서 꺼내줬는데 생각해보니 연말정산에 인감도장과 신분증까지 필요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불안한 예감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테이블 위에 있던 남편의 핸드폰을 들고 남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눌러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로딩되는 동그라미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마치 1년처럼 길게만 느껴졌어요.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와 핸드폰을 놓칠 뻔했죠. 드디어 화면이 바뀌고 대출 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눈앞에 뜬 글씨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주택담보추가대출 실행 3,000만 원. 남편은 저 몰래 그것도 제 명의까지 도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3,000만 원이나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손발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눈앞이 캄캄해지는데 그 돈으로 호텔 뷔페를 예약하고 비싼 밴드를 부르고 저렇게 1,000만 원짜리 수표를 흔들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었던 거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으면서 배신감에 치가 떨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습니다.
장모한테는 돈 5만 원도 아까워서 벌벌 떨던 인간이 빚까지 내서 자기 엄마한테 1,000만 원을 주다니요. 그것도 나와 상의 한마디 없이 내 인감 도장까지 몰래 훔쳐서 집을 담보로 잡아서요.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였고 저에 대한 기만이자 우리 가정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단상을 보니 남편은 여전히 싱글벙글 웃으며 시어머니와 포옹을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 최고다, 내 새끼 장하다 하며 아들 등을 토닥이고 계시더군요. 그 역겨운 풍경을 보고 있자니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끓어올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가 화장실에서 몰래 5만 원을 다시 쥐어주며 김서방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거든요. 엄마는 사위 힘들까봐 그 푼돈조차 받기 미안해 하셨는데 이 인간은 빚잔치를 벌여가며 자기 엄마 길을 살려주고 있었다니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랑 살려고 그 고생을 했나 싶어 피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박수를 쳐대는데 그 박수 소리가 마치 제 따귀를 때리는 것처럼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꽉 주며 입술을 깨물었는데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깨물었지만 아픈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더 이상 참으면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평생 저 인간들의 호구 노릇이나 하며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것 같다는 공포심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 가증스러운 연극을 끝내버리지 않으면 제 속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지만 눈빛만큼은 도끼를 품은 짐승처럼 번득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리는 게 느껴졌지만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단상 위에서 히히덕거리는 저 두 모자를 응징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벅저벅 한 발자국씩 단상을 향해 걸어가는데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보며 눈짓을 하더군요. 당신이 왜 나와? 빨리 들어가. 남편의 그 태연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앞 메인 테이블에는 오색 찬란한 칠순 상차림이 화려하게 차려져 있었고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지었어요. 남편은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했는지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단상 바로 앞까지 다가가자 남편이 제 팔을 잡으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야, 미쳤어? 왜 이래? 빨리 내려가. 남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나, 너야말로 미쳤냐? 제정신이야? 순간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영문을 모른 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어색하게 웃으시더라고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술 마셨니? 어머님 생신 축하한다고 한마디 하러 나온 거니? 저는 시어머니를 쏘아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축하요? 어머님, 지금 그 돈 받으니까 좋으세요? 아들이 1,000만 원 주니까 살만 나시죠? 제 날카로운 목소리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지셨는데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입을 막으려 들더라고요. 여보, 왜 그래 진짜. 집에 가서 얘기해. 여기서 이러지 말고. 비켜. 손대지 마. 저는 남편을 밀쳐내고 시어머니 앞에 화려한 잔치상을 노려봤습니다. 온갖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진 그 상을 보고 있자니 친정엄마의 소박했던 칠순 밥상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갈비가 질기다며
투정 부리는 사위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드셨는데 시어머니는 희희낙낙하며 잔치를 즐기고 있다니 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두 손으로 테이블복 끝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힘껏 제 모든 억울함과 분노를 담아 상을 들어 엎어버렸어요. 와장창, 쨍그랑,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음식들이 사방으로 튀었고 화려했던 칠순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고 하객들은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멍하니 서서 쏟아진 음식들을 바라보다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아, 너 미쳤어? 돌았냐고.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그래, 미쳤다. 너 같은 놈이랑 산 내가 미친년이지. 야, 이 나쁜 놈아. 우리 엄마한테는 5만 원 주고 네 엄마한테는 1,000만 원? 그것도 빚내서? 제 말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주워들고 하객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들 잘 들으세요. 여기 이 효자 아드님이 장모 칠순엔 5만 원 줬습니다. 5만 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뭐, 5만 원? 처가엔 5만 원 하고 자기 엄마한텐 1,000만 원? 저런 놈이 다 있어? 하는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핸드폰 화면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외쳤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거 제 몰래 집 담보로 대출받은 돈입니다. 3,000만 원이나 빚내서 잔치하고 생색내는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셨는지 바들바들 떨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빚을 내서 줬다고? 아니, 인연이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헛소리요?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제 인감도장 훔쳐서 몰래 대출받은 거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드릴 생각 따위는 눈곱만큼도 없었어요. 오히려 통쾌하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가방에서 꼬깃꼬깃해진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친정엄마 칠순 때 남편이 줬던 그 문제의 5만 원짜리 봉투였습니다. 저는 지폐를 꺼내 남편 얼굴에 획 집어던졌습니다. 자, 받아라. 네가 우리 엄마한테 줬던 그 돈이야. 너도 한번 받아봐. 기분이 어떤지. 팔랑거리며 떨어지는 5만 원짜리 지폐가 남편의 뺨을 스치고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차마 그 돈을 줍지도 못하고 얼굴이 벌개져서 씩씩거리고만 있었죠.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서도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도 똑같아요. 아들 귀한 줄만 알고 남의 집 귀한 딸은 종년 취급했잖아요. 며느리가 봉이에요? 호구예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서 말도 못하고 헐떡거리고 계셨는데 저는 그 모습이 꼴 좋다 싶었습니다. 평소에 저를 무시하고 구박하던 그 기세등등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게 늙은 노인네 하나만 남아있을 뿐이었으니까요. 하객들 중 일부는 핸드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일부는 혀를 차며 남편과 시어머니를 욕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저런 불효자가 다 있나, 며느리가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속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속 꽉 막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고 10년 묵은 변비가 뚫린 것처럼 개운했거든요. 남편이 저에게 달려들며 주먹을 치켜들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쳐봐. 어디 한번 쳐봐. 치는 순간 넌 바로 콩밥 먹는 거야. 남편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더니 차마 때리지는 못하고 허공에 헛손질만 해댔습니다. 비겁한 놈. 강약약강의 전형인 저 인간의 바닥을 보니 더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정강이를 걷어차 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통곡 소리와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그저 패배자들의 비명으로만 들릴 뿐이었죠. 식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이제 끝났다. 아니, 이제 시작이다. 나를 얽매고 있던 저 지긋지긋한 시월드와 남편이라는 족쇄를 끊어버리고 온전한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거든요. 그 난리통을 뒤로하고 택시에 몸을 실었을 때 제 손은 여전히 덜덜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 한 구석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머릿속에는 당장 엄마를 보고 싶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어요. 친정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엄마 냄새가 훅 끼쳐오는데 그제야 참고 있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왈칵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엄마는 퉁퉁 부은 제 눈과 헝클어진 머리를 보시더니 대번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하셨는지 하던 설거지를 팽개치고 달려와 제 손을 부여잡으셨습니다. 저는 엄마 품에 얼굴을 파묻고 칠순 잔치에서 있었던 일, 남편이 몰래 대출받은 3천만 원, 그리고 제가 잔치상을 엎어버린 일까지 숨김없이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엄마의 손은 거칠게 떨렸고 엄마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죄인이다. 못난 어미 만나서 네가 그 꼴을 당하는구나. 내가 그때 5만 원 받았을 때 바로 뒤집어 엎었어야 했는데 사위 기죽을까봐 덮어준 게 내 천추의 한이다. 엄마는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통곡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이 겪은 모욕이 마치 당신 탓인 양 자책하는 엄마를 보며 저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닦아냈어요. 엄마 잘못 아니야. 그 인간들이 나쁜 거지. 엄마가 왜 울어. 나 이제 절대 안 참아. 내가 그 인간들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엄마를 간신히 진정시키고 방에 누워 있는데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켜보니 남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었는데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 나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지금 어디야? 당장 안 튀어와? 너 때문에 우리 집안 개망신 당한 거 안 보여? 내 얼굴에 똥칠을 해놓고 도망가면 다야? 호텔 청소비랑 음식값 다 네가 물어내.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라.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태도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시어머니에게서도 전화가 걸려왔는데 받지 않으려다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지 드러나 보자 싶어 통화 버튼을 눌렀거든요. 예, 너 지금 제정신이니? 시어머니 칠순 잔치에 밥상을 엎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는 독이 바짝 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어머님, 잔치도 하고 1,000만 원도 받으신 기분 좋은 날인데 화내지 마세요. 뭐라고? 야, 남자가 살다 보면 대출 좀 받을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어서 망신을 줘?
너 당장 들어와서 싹싹 빌어. 이혼은 절대 안 된다. 어디서 감히 이혼 소리를 꺼내. 자기 아들의 사기 행각은 남자의 실수로 포장하고 저의 정당한 분노는 폐륜으로 몰아가는 그 뻔뻔한 가스라이팅의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다고 느껴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번호를 차단해 버렸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 앞에 남편의 대출 내역서, 5만 원 사건 당시의 녹취록, 그리고 그동안 생활비 문제로 다퉜던 문자 내용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류를 훑어보시더니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으시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네요. 배우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명백하고 경제적인 신뢰를 완전히 깨뜨린 유책 사유가 확실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충분히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확언을 듣고 저는 바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소장을 받은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저에게 저주 섞인 폭언을 퍼부어댔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밟아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짜 진흙탕 싸움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살던 아파트가 공동 명의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이자를 자신의 통장에서 자동이체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거든요. 웃기지 마. 명의만 공동이지 그 집 대출이자 내가 다 냈어. 넌 밥이나 하고 애나 받지 돈 보탠 게 뭐 있어? 그 집은 내 거야. 10원 한 장도 못 줘.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는데 제가 맞벌이를 하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아이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기에 남편이 대출 이자를 낼 수 있었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계산하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양육권 문제에 있어서도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저를 괴롭히고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는 우리 집 장손이야. 절대 못 줘. 정 데려가고 싶으면 몸만 나가. 양육비는 꿈도 꾸지 마.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더니 10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이렇게까지 바닥을 보이는 남편을 보며 저는 인간에 대한 환멸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회사 동료들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며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내 와이프가 의부증이 좀 심해. 병원 좀 가보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서 미치겠어.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와서 너 혹시 우울증 약 먹니? 네 남편이 그러던데 너 요즘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며 걱정해 줄 때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멀쩡한 아내를 의부증 환자의 정신병자로 만드는 그 치졸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오해를 풀었지만 이미 퍼져버린 소문은 주워 담기가 힘들더라고요.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따가운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제가 무너지면 저 인간들이 승리의 미소를 지을 걸 알기에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의 공격이나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의 가장 소중한 보물, 5살배기 아들의 변화였습니다. 친정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 평소 밝고 활발하던 아이가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밥도 잘 안 먹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장난감만 만지작거리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어느 날 밤 아이가 자다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아빠, 엄마 때리지 마. 잘못했어요. 으앙. 아이는 식은땀을 흘리며 경기하듯 울어댔고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달래며 같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순 잔치날
제가 상을 얻고 남편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모습을 아이가 구석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아빠가 괴물처럼 변해서 서로를 공격하는 그 끔찍한 장면이 어린 아이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았다는 사실을 깨닫자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죠. 남편과 싸우느라, 내 자존심 세우느라 정작 가장 보호해야 할 아이를 방치했다는 자책감에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가 옆에서 아이 등을 토닥이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불쌍한 내 새끼, 어른들 싸움에 애가 무슨 죄라고. 저 어린 것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꿈에서도 저러겠니.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고 다시 잠들 때까지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약해지면 안 된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아이는 더 큰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남편이 아무리 비열한 수를 써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친년이라고 손가락질해도 상관없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악마라도 될 수 있고 마녀라도 될 수 있다. 남편은 지금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 벼랑 끝에서 날개를 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건 이제 앞으로 나아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변호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변호사님, 저 절대 합의 안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재산 분할, 양육권, 위자료 단 하나도 양보 안 할 겁니다. 그 사람이 퍼뜨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추가 고소 진행해 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저는 서늘하게 웃었어요. 네가 시작한 전쟁이지만 끝내는 건 내가 될 거야. 네가 그렇게 아끼는 돈, 네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면 내가 전부 다 박살내줄게. 우리 아이가 흘린 눈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계산해서 청구서 들이밀 테니 딱 기다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치열하고 독한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에 휘둘리는 약해 빠진 아내가 아니라 내 아이와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는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의부증 환자로 몰아가고 정신병자 취급을 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동안 저는 조용히 방에 틀어박혀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을 낱낱이 해부하기 시작했죠. 먼저 생활비 통장 내역부터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매달 쥐꼬리만 한 생활비를 던져주며 생색을 냈던 기록들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고 그가 자기 유흥비로 탕진한 카드 내역과 비교하며 증거를 하나하나 수집했습니다. 또한 그동안 남편이 저에게 퍼부었던 폭언과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친정 식구들을 무시했던 문자 메시지들까지 전부 캡처해서 변호사님에게 보낼 자료를 만들었죠. 밤을 새워가며 증거를 모으다 보니 남편이라는 작자가 얼마나 치졸하고 악랄하게 저를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정서적으로 학대해 왔는지 뼈저리게 느껴져서 치가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답답해하던 찰나 은행에서 발급받은 대출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던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추가 약정서 그 서류 맨 아래에 적힌 서명란을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에는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지만 그 필체는 분명 제 것이 아니었거든요.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체를 흉내내어 흘려 쓴 그 서명은
남편이 제 동의도 없이 인감도장을 훔쳐서 몰래 대출을 실행했다는 명백한 증거이자 사문서 위조라는 중범죄의 흔적이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환희에 가까운 전율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사유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강력한 무기였으니까요. 저는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어 떨리는 목소리로 이 사실을 알렸고, 변호사님은 이거면 게임 끝났네요. 형사고소 압박 카드로 쓰면 남편분 꼼짝 못할 겁니다라며 확신에 찬 답변을 주셨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은 듯 든든한 마음으로 형사고소장을 준비하고 있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대리님 와이프 되시나요? 저 김대리님이랑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인데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남편 회사의 여직원이었는데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소문난 짠돌이의 진상 상사였는데 부하 직원들에게는 커피 한 잔도 안 사면서 회식 자리에서는 법인카드로 생색을 내고 심지어 여직원들에게 찝적대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모님, 제가 진짜 참다 연락드리는 거예요. 김 대리님이 회사에서 사모님 욕을 얼마나 하고 다니는지 아세요? 사모님이 의부 중이라 집에서 숨도 못 쉬게 한다느니, 돈만 밝히는 속물이라느니. 근데 정작 본인은 회사 여직원한테 밥 사준다고 불러내서 이상한 소리나 하고, 얼마 전에는 신입 사원한테 선물 공세하다가 거절당해서 망신당한 적도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피가 거꾸로 솟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집에서는 돈 없다고 징징대던 인간이 밖에서는 어린 여직원들 꽁문이나 쫓아다니며 돈을 쓰고 다녔다니. 그 이중적인 행태에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그 여직원은 남편의 평소 행실과 저에 대한 험담 내용을 진술서로 써주겠다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는데 평소 남편에게 당한 게 많았던지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며 증언을 확보했고 이제 남편을 무너뜨릴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직감했어요. 드디어 결전의 날인 조정 기일이 다가왔고 저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법원 조정실에 들어섰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거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콧방귀를 뀌며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야, 너 이제 와서 싹싹 빌어도 소용없어. 내가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돈이나 준비해.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지저대는 꼴을 보니 가소롭기 짝이 없었지만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조정위원들과 판사님이 들어오시고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되자 남편 측 변호사는 제가 시어머니 칠순 잔치를 망친 유책 배우자라며 위자료를 청구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판사님이 저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 온 증거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친정엄마 칠순 때 남편이 줬던 5만 원짜리 봉투 사진과 시어머니 칠순 때 남편이 건넨 1,000만 원 수표 사진, 그리고 남편이 몰래 대출받은 3천만 원 내역서를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판사님, 이 사진들을 봐주십시오. 왼쪽은 제 친정엄마 칠순 때 남편이 준 용돈 5만 원이고 오른쪽은 본인 어머니 칠순 때 빚까지 내서 드린 1,000만 원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판사님은 사진과 내역서를 번갈아 보시며 미간을 찌푸리셨는데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아니, 그건 사정이 있어서 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출 약정서를 봐주세요. 여기 적힌 서명, 제 필체가 아닙니다. 남편이 제 인감도장을 훔쳐서 몰래 대출을 받으면서 제 서명을 위조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합니다. 제 말에 조정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남편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의 입술을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판사님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남편을 노려보시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피신청인, 이게 사실입니까? 배우자 몰래 서명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이건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지금 형사 고소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나 있어요? 남편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쐐기를 박듯 여직원의 진술서와 남편의 폭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녹음기에서 야 이년아, 돈이 썩어나냐? 너는 집구석에서 밥이나 하는 주제에 말이 많아. 하는 남편의 생생한 욕설이 흘러나오자 남편 측 변호사마저도 고개를 돌리며 난감해하더라고요. 게다가 회사 여직원의 불륜 의심 정황과 험담 내용이 담긴 진술서까지 공개되자 남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조정실 안은 남편의 치부가 낱낱이 드러나는 처형장이나 다름없었고 저는 그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과 더 이상 단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사문서 위조로 형사 고소 진행할 거고요. 위자료 3천만 원, 재산 분할 60%, 그리고 양육권까지 전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저는 끝까지 가서 이 사람 콩밥 먹일 겁니다. 형사 고소, 콩밥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제 앞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제발 고소만은 하지 말아줘. 나 회사 잘리면 끝장이잖아. 한 번만 봐줘.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만하게 굴던 인간이 제 발밑에서 싹싹 비는 꼴을 보니 통쾌하다 못해 비참하기까지 했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잘리는 게 내 알바야? 우리 엄마 가슴에 대못 박고 내 가슴 멍들게 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죗값 치러. 판사님도 남편의 이중적인 태도와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혀를 내두르시며 엄중하게 꾸짖으셨습니다. 피신청인의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심각한 기망이자 신뢰 훼손입니다. 경제적 학대는 물론이고 사문서 위조 정황까지 뚜렷하니 원고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결국 남편은 형사처벌이 두려워 꼬리를 내리고 제 모든 요구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제가 맞벌이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가사와 육아를 전담했다는 기여도가 인정되어 60사라는 압도적인 비율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냈다는 대출 이자보다 제가 생활비로 쓴 돈과 가사 노동의 가치가 훨씬 높게 평가되었고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백했기에 위자료 또한 청구액 전액인 3천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양육권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저에게 돌아왔고 남편은 매달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았죠. 판결봉 소리가 땅, 땅, 땅하고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파란 하늘이 유독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동안 저를 짓누르던 먹구름이 거치고 따사로운 햇살이 비추는 것 같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옆에서 걷던 남편은 다 털린 빈털털이 신세가 되어 어깨가 축 늘어진 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일말의 동정심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핸드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엄마가 전화를 받으셨는데 목소리가 잔뜩 긴장되어 있으셨습니다. 어떻게 됐니? 잘 끝났어? 저는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이겼어. 우리가 이겼다고. 재산도 내가 다 가져오고 아이도 내가 키우기로 했어. 그 인간 이제 빈털털이야. 수화기 너머로 엄마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어. 하시며 우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자 저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는 정화수와도 같았고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날들에 대한 축복의 비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아니,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동안 남편과 시댁의 그늘에 가려 숨죽여 살았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당당하고 주체적인 나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고 세상의 모든 공기가 저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가는 길, 창밖의 풍경들이 하나하나 생생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길가에 핀 꽃들의 색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까지 이 모든 평범한 행복들이 그동안 저에게는 사치였지만 이제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엄마와 아이를 꼭 안아주고 맛있는 저녁을 먹으며 축배를 들 생각에 가슴이 설레어 왔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다시는 정말 다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돈 몇 푼에 자존심을 팔지 않고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지 않으며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언제든 맞서 싸울 준비가 된 강한 여자로 살아가겠노라고요. 오늘의 이 승리는 단순히 이혼 소송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제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은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희망찬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법원문을 나선 그 길로 저는 10년간 저를 옥죄었던 그 지긋지긋한 신혼집, 아니 지옥 같았던 감옥에서 미련 없이 짐을 뺐습니다. 남편과 함께 쓰던 가구며 가전제품들은 꼴도 보기 싫어서 전부 중고로 처분해버리거나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내다버렸어요. 마치 제 몸에 붙어있던 더러운 때를 벗겨내는 기분이라 속이 다 후련했죠. 저는 회사 근처에 자그마한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 엄마와 아이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비록 예전 집보다 평수는 훨씬 작아졌고 화려한 인테리어도 없는 소박한 집이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느끼는 행복의 크기는 수십 배, 수백 배 더 컸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의 눈치를 보거나 아침밥 타령을 듣는 대신 주방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도마질 소리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반겨주니까요.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소파에 누워 핸드폰만 보는 남편의 등짝 대신 엄마 하고 달려와 품에 안기는 아이의 따뜻한 체온과 우리 딸 왔어? 고생했다 하며 등을 토닥여주는 엄마의 손길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서 집 앞을 서성거리곤 했는데 이제는 칼퇴근하고 집으로 달려가는 시간이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아이는 처음엔 아빠를 찾으며 불안해하기도 했지만
할머니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예전의 밝고 명랑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떠들고 밥도 한 그릇 뚝딱 비우는 아이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곤 하죠. 엄마 역시 사위 눈치 보느라 맘 편히 쉬지도 못했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이제는 손자 재롱을 보며 한박 웃음을 지으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가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예전 동네 사람들을 마주치기도 하는데 그들을 통해 건너 들려오는 남편과 시댁의 소식은 참으로 가관이더라고요. 그 화려했던 호텔 칠순 잔치는 그 동네에서 전설적인 잔치상 업기 사건으로 길이길이 회자되고 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 집 며느리가 오죽했으면 잔치상을 엎었겠냐. 아들이 빚내서 효도하려다 망신당했다더라 하며 혀를 찬다고 하네요. 남편, 아니 그 전 남편은 저에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주느라 그 잘난 아파트도 경매로 넘기고 빈털터리가 되어 월세방을 전전한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회사에서도 사문서 위조와 불륜 의심 그리고 가정 파탄의 주범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승진은커녕 한직으로 밀려나 왕따 신세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서로 내 탓이라며 매일같이 싸우다가 결국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처신을 똑바로 못해서 며느리가 도망간 거 아니냐며 아들을 원망하고 아들은 엄마가 칠순 잔치 크게 하자고 부추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안 됐다며 엄마를 탓하고 있다니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의 말로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소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갉아먹으며 파멸의 길을 걷고 있지만 저는 그들과는 정반대의 길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러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엄마의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엄마의 칠순 때는 남편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올해 7번째 생신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저는 벼르고 별렀거든요. 화려한 호텔 뷔페나 시끄러운 밴드는 없지만 정갈하고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고급 한정식 집에 가장 조용한 룸을 예약했습니다. 엄마가 평소 좋아하시는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신선한 회가 한 상 가득 차려지자 엄마는 아이처럼 좋아하시며 눈을 반짝이시더라고요. 아이고, 뭘 이렇게 비싼 데를 왔어. 그냥 집에서 미역국이나 먹으면 되는데. 엄마는 말로는 돈 아깝다 하시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미리 시킨 대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할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아이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박수를 치며 노래를 부르자 엄마는 감동하셨는지 눈시울을 붉히시며 아이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오냐, 오냐, 고맙다 내 강아지. 할미가 우리 강아지 덕분에 호강하네. 식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될 무렵 저는 준비해둔 꽃다발과 두툼한 봉투를 꺼내 엄마 앞에 놓아드렸습니다. 작년 그 인간이 줬던 얇디 얇은 5만 원짜리 봉투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묵직한 봉투였죠. 그 안에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하며 틈틈이 모은 현금 500만 원과 엄마가 평소 가고 싶어 하셨던 온천 여행 상품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빚을 내서 만든 가짜 돈이 아니라 제 땀과 노력으로 만든 진짜 돈이었기에 그 무게감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거든요. 엄마, 이거 내 마음이야. 작년에 칠순 잔치 제대로 못 해드린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이번엔 거절하지 말고 받아. 나 이제 능력 있는 돌싱이잖아. 엄마는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얘가 미쳤나 봐. 너희들 쓰기도 빠듯할 텐데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 난 안 받는다. 도로 가져가. 엄마는 봉투를 다시 제 쪽으로 미루셨지만 저는 엄마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받아줘. 나 이제 예전처럼 눈치 보며 사는 사람 아니야.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거 다 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이제 우리 눈치 보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 응? 제 진심 어린 말에 엄마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래, 알았다. 고맙다, 내 딸. 엄마가 우리 딸 덕분에 산다. 엄마가 눈물을 훔치며 봉투를 품에 안으시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깟 돈이 뭐라고, 그깟 체면이 뭐라고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았던 걸까요? 진정한 효도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 있다는 걸, 그리고 가족의 행복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진심에서 나온다는 걸 저는 너무나 늦게 깨달은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나요? 이제라도 이렇게 엄마와 마주 앉아 웃을 수 있으니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습니다. 저는 케이크에 꽂힌 촛불을 켰습니다. 71 숫자 7과 1 모양의 초가 따스한 불빛을 내뿜으며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촛불에 비친 엄마의 얼굴은 주름진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고 아름다워 보이셨습니다. 작년 칠순 잔치 때 사위 눈치 보느라 굳어있던 그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온화하고 자애로운 엄마 본연의 모습만이 남아있었거든요. 엄마, 소원 빌고 불어. 엄마는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이내 후 하고 촛불을 끄셨습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 안가득 달콤한 케이크 향기가 퍼져나갔고 아이와 저는 다시 한번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우리 세 식구가 있는 이 방 안만큼은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는데요. 그곳에는 1년 전 억울함에 치를 떨며 밥상을 엎던 도끼 어린 여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길 줄 아는 여유롭고 당당한 한 여자가 미소 짓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닙니다. 저는 사랑스러운 아이의 엄마이자 존경하는 엄마의 딸,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의 주인인 나 자신입니다. 남편이라는 그늘, 시댁이라는 족쇄를 벗어던지고 나서야 비로소 저는 온전한 나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올지도 모르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든 순간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의지와 저를 믿고 지지해주는 가족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의에 맞서 싸워 승리했던 그 짜릿한 기억이 제 인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까요. 엄마가 웃으며 케이크를 잘라 제 입에 넣어주십니다. 달콤한 생크림이 입안 가득 퍼지며 기분 좋은 달달함을 선사하네요. 그래, 인생은 이렇게 달콤한 거야. 쓴맛 뒤에 오는 단맛이 더 강렬한 법이지. 저는 엄마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하지만 힘차게 외쳤습니다. 효도? 그거 남이 해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인생? 그거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직접 챙기고 내가 직접 만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내 인생이더라고요. 지금 혹시라도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오직 나 자신뿐이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며느리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를 위해 시원하게 한번 외쳐볼까요? 제 인생의 슬로건이자 앞으로 저를 지탱해줄 마법의 주문을 말이에요. 효도는 셀프, 인생도 셀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 정말 듣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다가 마지막에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기분. 저만 느낀 거 아니죠? 장모 칠순엔 달랑 5만 원, 본인 어머니 칠순엔 대출까지 받아 1,000만 원이라니. 그 뻔뻔하고 이중적인 태도에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현명한 사연자님께서 그야말로 통쾌한 밥상 뒤집기 한 판승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으셨습니다. 썩은 동아줄 같았던 인연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어머니 그리고 아이와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은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감동적이었는데요. 효도는 셀프, 인생도 셀프라는 그 당찬 외침이 오랫동안 우리들 마음속에 큰 용기를 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난 아픔은 훌훌 털어버리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매일매일이 꽃길이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